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30일이 오늘 7월 마지막 날이고요. 시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 라이브를 했는데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그냥 똑같아요. 물어보시는 게 다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전지예요. 근데 거의 너무 안 좋죠.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았고, 물론 이제 오늘은 2차전지가 여전히 안 좋았어요. 좀 그건 좀 아쉽지만, 근데 반도체는 그래도 오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급반등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반도체는 좀 나아졌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게 반도체도 힘들고 배터리도 힘들고. 근데 요즘에 좋은 건 조선주죠. 조선, 화장품, 예. 그리고 바이오 일부 좀 괜찮은데, 예. 시장을 이끄는 이 반도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질문도 주셨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주도주인 반도체를 팔고 다른 걸 여기서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들이 성장을 안 하는 사업도 아니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거 딱 내용 보면 반도체를 오히려 사야 되는 그런 실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 빠지면 힘들죠. 내가 이게 손절해야 되나, 그 고민인데, 어쨌든 반도체 뭐가 됐건 간에 좀 버티시는 게 저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 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또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요.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슈가 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AMD, 온세미, 맥도날드, 이 두 개는 어제 실적 발표한 건데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왜냐면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헤즈볼라 고위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살해됐대요.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국제유가가 갑자기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이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많이 올렸어요. 0.15% 올려서 0.25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로이터에서 기사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저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상화는 스타트를 이미 끊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올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꾸준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 로이터 기사에 답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이거 이제 로이터 찾아가지고 한번 번역기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엔화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로는 반도체, 김영건 연구님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목에서 그게 느껴지는데 버티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 삼성, SDI, 한미약품, 하나 시스템, 롯데칠성, PI첨단 소재, 롯데정밀화학, 칩스앤미디어, HL만도 다 실적 발표 있었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고, 넷마블하고 녹십자는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요.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1.28%. 근데 러셀 2000은 또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좀 빠졌고, 근데 미국 증시는 이제 경계감이 있었고, 엔화가,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이 미국장 열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빠졌어요. 원래는 견조했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이제 언론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BOJ에서 일본이 금리를 예상보다 많이 올릴 것 같다. 그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나스닥 빅테크가 쭉쭉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서 엔화 팔고 미국 빅테크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게 더 심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빅테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돼요.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던 빅테크들이 갑자기 급락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물론 그 기사가 정확히 맞았어요. 그 기사에 오늘 일본이 예상보다 금리를 세게 올릴 것 같다. 정확히 맞았어요. 그게 그 어디서 소스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받은 기자가 정확히 썼던 거죠. 예. 예측을 미리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깨질 거라는 우려도 또 작용하면서 이제 어제 하이닉스 빠진 이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엔비디아의 악재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7%나 급락을 했고 미국의 구직 구인 건수는 이제 예상보단 좋았지만 지난달 820만 건의 구인 건수가 818.4만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발적 이직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신데 내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다른데 일자리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도 지금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퇴직률이 지금 낮아요. 2020년 이후 최저. 그 얘기는 고용이 이제 내가 나가서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고 반면에 해고도 없어요. 별로. 해고도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용이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해고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뭐 신규 채용하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고용은 좀 침체가 아니라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 증시 변동성은 일본 금리 인상 이슈인데 이게 원래는 0.1이나 동결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동결 전망한 쪽도 일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시장 전망은 올려봐야 뭐 조금 올리겠지 이런 예상인데 0.15를 올린다고 갑자기 보도가 뜬 거예요. 근데 정확히 0.15 올려버렸죠. 그래서 0.25%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촉발을 했고 그건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내리면 금리 차가 좁혀지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10월에 미일 금리 차가 4.2였는데 3.1까지 좁혀졌어요. 그래서 ING가 우리는 내일의 두 사건 이제 비호전이 끝났고 FMC가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뭐 FMC에서 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낼 수는 있는데 뭐 오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죠? 9월에 FMC 금리 인하한다. 이걸 모르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하한다고 해도 뭐 깜짝 이벤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연준의장의 말에 의해서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2주 동안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가 약하니까 엔화에 매도를 계속 친 거예요. 매도를 하면은 빠지면 빠질수록 돈을 벌죠. 그게 포지션이 극대화됐다가 갑자기 지금 청산하고 있어요. 엔화가 강해지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엔화 공매도가 엄청 많대요. 아직도. 그러면 엔화 강세가 지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엔화가 강해지면 손절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사야죠. 다시. 예.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엔화 강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제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일본이 이제 금리 차를 줄이는 건데, 이 미국은 낮추고 일본은 올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일본은 앞으로 올릴 일밖에 없고 미국은 내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작년에 엔화 좀 사놨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가 안 되니까 그때 엔화가 이제 900원 아마 초반대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같은데 저도 이제 잊고 있었어요. 엔화 계속 빠져가지고 850원까지는 제가 보긴 봤거든요. 예. 근데 어느새 지금 900원 넘어버렸잖아요.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싫을 수도 있어요. 엔화가 약할수록 좋죠. 근데 어쨌든 엔화가 그동안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강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일본 사람들이 이 엔캐리로 해외에 투자한 자금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자금들이 이제 역류를 일부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예. 그게 벌써 빅테크에서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좀 흔들렸다. 근데 이거는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예. 이게 뭐 이상하다라고 보지 마시고 너무 일본 엔화가 약했거든요. 그게 좀 사실 잘못된 거죠.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상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또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너무 비정상적인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예, 그거를 이제 일본 BOJ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그때 그 한 분께서 그 질문에 미국 증시도 이렇게 매일 시황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감사한 게 저도 사실 이런 거 매일 하거든요. 매일 쓰긴 쓰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이게 뭔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명확하시죠. 왜냐하면 이 글로벌 매크로나 이런 이벤트들을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나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AMD는 뭔 얘기를 했고 이거를 머릿속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장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한국 기업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 그 시장만 봐서는 절대 국내 증시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외 쪽도 잘 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미국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꾸준하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알려드렸죠. 그 한경 글로벌 마켓에 김현석 특파원님이 매일 아침 7시에 쓰세요, 이걸. 저는 이제 그거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가장 잘해요. 이 정리를. 이런 것들 다 싹 다 정리하시고, 요런 이제 뭐 CT나 ING,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사실. 이제 김현석 특파원님 미국에 계시니까 이걸 기사로 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맙죠.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찾아서 제가 좀 붙이고 이렇게 좀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좀 갑자기 3,000% 빠졌는데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 어제 설명드렸죠. 자, 엔비디아 이슈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빅테크는 혼조세였고 반도체는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대규모 리콜 소식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가 있어요. 그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G는 기대를 하회한 수요 전망에 급락. 스타벅스는 실적이 좀 괜찮았어요. 퍼스트 솔라도 실적 좋았는데 왜 빠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좋아요. 네, 시간에서 좀 그러니까 주가는 좀 빠졌고요. 자, 엔비디아 이슈 로이터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애플이 엔비디아 칩 안 쓰고 구글 거 써서 학습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AI 모델 훈련하기 위해서 이 구글 칩이 TPU라는 이름이거든요.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아마존도 자기가 직접 칩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다. 대부분 다 이제 그 TSMC가 만들어준 칩들이죠. 네. 그래서 어떤 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비디아 칩보다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아침에 3프로 나가서 했던 자료인데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구글을 택한 반 엔비디아의 요동치는 AI 칩 시장이다. 이게 뭐냐면 그 아까 로이터가 했던 얘기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애플이 엔비디아 채택 안 하고 구글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가 갑자기 급락하고 시장에서는 야, 이거 엔비디아 거 안 쓰고 구글 거 쓰면 HBM 없나? HBM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죠. 특히 하이닉스를. 왜냐하면 엔비디아 거를 만약에 빅테크가 안 쓰면 HBM 수요도 줄 수가 있잖아요. 삼성은 어차피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인데. 근데 어쨌든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애플 AI 기능이고 요거 여기를 이제 이 AI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통 학습할 때는 엔비디아 걸 쓴단 말이에요. 98%예요, 점유율이. 근데 애플은 그걸 안 쓰겠다고 논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TPU. 근데 뭐냐면 CPU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8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여기 방정식 있죠. 여기다 해서 값을 내죠. 계산기가 이거 하나를 값을 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이게 CPU죠. 하나씩 계산해요. 하나씩. 근데 GPU는 뭐죠? 여러 개의 그 성능이 얘는 너무 좋아요. 100이란 성능이고 GPU는 80 정도 돼요. 80인데 수백 개의 계산기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값을 딱 주면 이 수십 개의 계산기가 동시에 계산을 해서 하나씩 다 빼줍니다. 계산식 답을.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AI 시대엔 이게 더 맞죠. 이게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나씩 하려면 대량의 정보를 받아서 빨리빨리 해석해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GPU가
쓰였던 거고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TPU는 뭐냐? TPU는 비슷한데요. 저 아까 GPU랑 인공지능에 특화된 칩이에요. 그냥 인공지능만. GPU는 인공지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걸 다 합니다. 뭐 그래픽 카드, 그래픽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TPU는 오직 그냥 인공지능용.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 칩이고 근데 56789라는 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죠. GPU랑 비슷하죠. 수많은 계산기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행렬 연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행렬이 하도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구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캡처해오고 한 건데 보시면 여기 5, 6, 7, 8, 9가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 6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여기다 뿌려주는데 얘는 여기서 직접 결과물을 1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GPU는요 얘가 계산을 한 건 1로 그냥 보내요. 근데 약간 TPU는 다른 게 여기 있는 데이터를 1로 하나씩 보내서 계산을 해요. 칙칙칙칙 이렇게 결론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보내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저전력이고 가격도 싸고 좀 가볍고요. 대신에 성능은 GPU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예, 근데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특화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는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행렬 계산을 한다. 그게 좀 약간의 차이다. 그러니까 병렬이냐 행렬이냐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딥러닝 AI 특화돼 있다. 근데 이제 우려했던 게 저렇게 되면 HBM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저걸 자꾸 쓰면 근데 보시면 구글 칩에 구글의 그 TPU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엔비디아 칩이에요. 보이세요? 예, 이게 엔비디아 가속기고 이게 구글 칩입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HBM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용량이 낮아요. 옛날 칩이죠. HBM2를 써요. 근데 이번에 구글의 최신 버전 V6 나왔거든요. 요거는 최신 반도체 씁니다. 이거부터는 이제 HBM3E가 들어가요. 엔비디아도 이제 이거 넣잖아요. 예, 올해 3분기부터 이 발주 들어갔어요. 이미 공급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오해한 건 구글 칩 쓰니까 야 이거 안 들어간다. 예, HBM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들어갑니다. HBM은 어디든 들어가요. 예,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삼성한테는 좋죠. 삼성은 어차피 엔비디아에 안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줄더라도 별 영향을 안 받고 거기에 구글 이런 데다가 공급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제 그 시장 반응은 조금 너무 좀 약간 오버했던 거죠. 예. 근데 엔비디아 입장이 좀 불편하죠. 아니 이제 우리 거만 쓰다가 이걸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겁니다. 이제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는 범용 반도체고 주문형은 자기네한테 특화된 칩, 그러니까 칩이에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알리바바가 이렇게 주문형 칩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글이 제일 많이 해요. 이걸 누가 만들죠? TSMC가. 설계를 브로드컴하고 같이 해요. 그다음에 ARM 요런 이제 IP를 쓰고 설계 툴은 이제 케이던스라는 회사 뭐 이런데 하는데 결국 AI 학습용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 98% 점유를 했는데 그럼 왜 애플은 구글 걸 왜 쓰냐? 엔비디아 쓰면 되지. 비싸거든요. 개당 3만에서 4만 달러. 전력도 많이 먹어요. 모바일에 안 맞아요. 모바일엔 뭐가 필요하죠? 가볍고 저전력이고 싸야 돼요. 그래서 애플은 엔비디아 걸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구글 걸 선택한 거죠. 가격이 훨씬 쌉니다. 시간당 2달러예요. 연간 1728달러입니다. 계산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야 그냥 구글 거 써도 충분하다 우리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갔던 건데 그러나 대규모 학습을 하고 이런 빅테크는 엔비디아 써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애플은 애플대로 이제 여기 선택한 거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이것 때문에 위태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간 점유율 줄어들어요. 점유율이 앞으로 50%까지 줍니다. 98%가 아니라 그거는 이 어느 정도 이제 다들 투자들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요. 몇 년 후에 영원히 어떻게 98%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새로운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아무튼 애플이 학습용 데이터를 엔비디아 거 안 쓰니까 시장이 일단 한번 좀 놀랬던 거죠. 예. 이거 이제 엔비디아 거 다 안 쓰면 어떡하나. 예.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결국 엔비디아 점유율은 줄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건 불가피해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왜냐 이 많은 기업들이 자기가 칩을 직접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이거 정리해본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0건 이상의 테슬라 충돌 사고를 취재했더니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오랜 우려를 지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린 알고리즘 업데이트, 그러니까 너무 카메라만 쓰니까 충돌 사고도 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44건은 오토파일럿 기능에 갑자기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31건은 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을 때. 네. 그러니까 모든 도로 상황을 잘 제어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훈련하면 시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했던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테슬라의 완전 자율 그 서비스 있죠. FSD. 이게 완벽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운전대에 손 놓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무인 로보택스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당장은. 예. 그렇게 완벽하게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90%까지. 예. 근데 나머지 10%는 계속 채워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딥워터의 한 이제 투자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기사에서 네 가지 요점을 얻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90% 이상 너무 완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신뢰한대요.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걸 믿어버려요. 너무. 100%가 아니에요.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카메라만으로는 안 된다.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100%까지 가려면 아마 라이다나 레이더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자동차가 대신 운전하고 당신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멘트로 기사가 끝난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운전하고,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 타고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오토파일럿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결국엔 내가 그렇다고 테슬라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긴장하면서 개입할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지금 상황은. 네.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없어요. 근데 언젠간 자율주행이 오겠죠. 오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뉴스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논쟁을 격화시킬 것 같다. 그러나 테슬라를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자율주행 잘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예, 예,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도 뛰어나고, 근데 너무 100%를 요구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기대를 넘었는데 애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인데 이게 예상보다 좀 낮았어요. 자본 지출은 예상보다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너네 돈만 그렇게 투자하고 돈 언제 벌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어쨌든 애저 클라우드 매출이 29%, 이게 클라우드 이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9% 증가했는데 이전 분기보다 둔화된 거죠. 사실 이것도 높아요. 근데 29% 성장 중에 8%로 AI가 담당했어요. AI 없었으면 안 좋았겠죠. 그래서 AI가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린 계속 투자할 거다. 예, 구글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 우려하죠. 돈 벌어라. 왜 투자만 하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도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자본 지출하는데 저번에 구글 CEO도 그랬어요. 참아달라. 인내심.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네. 수요 있으니까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MD가 이제 오늘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뭐 실적도 좋았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 2배 증가했고,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앞으로 AI 급속한 발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온세미 컨덕터는 이제 차량용 SiC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전망이 예상보다는 좀 늘어났고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고 있다. 재고가 많았다는 얘기죠. 바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한테 좋은 뉴스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만 보면 그동안 안 좋았던 전기차도 좀 바닥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또 여지없이 그냥 전기차는 배터리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도 마냥 그냥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맥도날드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었죠. 근데 핵심 뭐냐면 미국 내 매장의 방문 고객 수가 줄고 있고요. 사람들이 외식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코카콜라 CEO도 했던 얘기고요. 저소득층이 좀 신중해지고 있다. 미국 소비 둔화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싸게 하면 팔려요. $5 세트가 잘 팔린대요. 앞으로도 계속 내놓는다. 예, 비싼 건 안 팔려. 그게 지금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헤즈볼라 사령관이 이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생길 수 있지만 이게 또 막 이란이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 확산이 돼서 막 국제 효과를 자극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내용은 나왔고요. 일본 BOJ는 인상을 했고, 일본의 2인자입니다. 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집권 자민당의 모테가 도시미스 간사장이 엔저가 부정적이다. 일본 경제 금리 인상 검토해야 된다. 이 발언을 BOJ 하기 전에 이미 했었어요. BOJ가 아마 검토를 해서 올린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앞으로 BOJ가 좀 구조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뉴스 때문에 그래요.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 일본이 지금 계속 설문조사하고 연구를 하나 봐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일본이 왜 그동안 금리를 못 올렸냐면 물가 올라도 디플레이션이 너무 무섭거든요. 디플레이는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럼 그 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기업들도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되고 소비자도 오늘 안 삽니다. 내일 물건값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세요? 야 오늘 하루만 참아. 내일 또 물건값 더 떨어질 거야. 이런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그 디플레이션. 오늘보다 내일이 싸요. 그럼 오늘 소비 안 합니다. 예. 그러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가가 앞으로 10일 내내 빠질 거다. 그럼 10일 후에 사겠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경제를 망가뜨려요. 예. 완전 성장을 꺾여. 그래서 일본이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계속 제로금리에서 물가 올리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올해 초에 드디어 물가로 이제 인플레를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 한번 올리고 나서도 더 언제 올릴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디플레이션 모르겠다. 더 봐야 된다. 근데 그래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심리가 끝나야 돼요.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오랜 심리가 야 물가는 떨어져, 임금은 안 올라, 이런 마인드예요. 그게 너무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일본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몇십 년.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쿠텐 뭐 금융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핵심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옛날에 부양책을 해가지고 BOJ가 2년 만에 인플레이션 목표, 그러니까 돈 엄청 풀어가지고 디플레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거든요. 근데 디플레가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쟁 때문이죠.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물가 2% 넘고 있어요 지금. 디플레가 거의 사실상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우치다 중앙은행 총재가 디플레이션 규범, 물가와 임금이 오르지 않을 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물가와 임금 안 오른다. 이 인식이 너무 팽배해요. 이걸 없애야 인플레 경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물가 임금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죠. 그죠?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본은 아닙니다. 근데 이 관념을 드디어 깨고 있대요. 그래서 두 자녀를 준 55세 직장인이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플레 이어질 것 같고 제품값 더 오를 것 같다.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인플레 시대를 대비하자. 이런 좀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본의 물가도 2.6% 기록을 했고, 그래서 기업이 제로에 가까운 임금 상승률로, 그러니까 기업이 임금을 안 올려도요, 이제 거의 이걸 다 인정해요.
어차피 임금은 안 오른다. 그래서 고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다. 그리고 기업들이 물건값 올리는 것도 쉬워졌고, 예.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대요. 하는데 연말에 이제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발표된 2,509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경제가 더 유리하다. 정체된 것보다. 그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일본의 이런 그 조사도 그렇고 결국엔 금리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이번 한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엔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이제 반도체 아프지만 버텨야 된다. 이제 김영건 연구원님의 제목에서도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예, 보유하거나 사자 이런 내용이고요. 뭐 빠진 이유는 여러 개가 있어요. 미국이 중국 규제하고 텐스토렌트가 이제 그 테슬라 자율주행용 칩 있죠. 요거 만든 그 짐 켈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고 텐스토렌트 칩을 삼성이 파운드리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가속기 사양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가속기예요. AI HBM에 안 들어간 거예요. GDDR이라고 그래픽 카드만 들어간 거예요. 이 옛날 거 쓴 거죠. 옛날 HBM보다 좀 사양이 물론 최신 제품일 수도 있는데 성능은 이제 GDDR이 HBM보다 떨어지죠. 그럼 HBM 이제 안 쓰나? 이런 우려감. 그 구글이 자본 지출이 생각보다 늘질 않았고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걸 안 쓰네. 이제 이래서 놀란 거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이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근데 아직 피크아웃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 지출 190억 달러 한다 그랬죠. 이것도 긍정적이고 내년엔 더 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메모리 투자는 그렇다고 늘진 않아요. 그게 작년에 너무 투자를 줄여서 올해 지출 늘지만 과거 2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올해 디램의 자본 지출 투자는 그렇게 크게 늘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 같고요. 자, 그다음 매크로미 투자 전략 코멘트인데 메리츠 황수혁 연구원님이 MS 실적이 주는 시장 힌트인데 미국 기술주 조정의 최대 핵심 뭐죠? 야 투자만 할래? 돈은 언제 벌 거야?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 엔비디아 칩으로 투자를 해놓고 구매해서 그걸로 AI를 훈련시켜서 AI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만 생기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라 그랬죠? 질문에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수요가 있을 때만 우리는 투자한다. 수요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이거 아닌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이제 의구심이 좀 풀렸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 오피스 프로그램 쓰시죠. 다들 쓰실 텐데 이 프로그램의 그 코파일럿이 뭐냐면 이제 한 달에 얼마 결제를 하시면 AI 기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쓸 때 AI가 들어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분기마다 계정 수가 급증하고 있대요. AI 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를 사람들이 실제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뭐 이게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보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AI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좀 의미 있다. MS 실적은 이번에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메리츠의 이진우 연구원님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EPS 있죠.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 우리 항상 생각하죠. 이익 오르는데 주가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이익이 아무리 올라도 주가가 먼저 급등해 있으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중간중간 빠져요. 근데 그걸 이제 평균을 내본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익 성장률이 좋을 때 조정을 받는 경우를 보면 보통 2달에서 석 달 정도 조정받고 마이너스 20% 빠진대요. 근데 엔비디아를 계산을 해봤더니 2.8개월에 22.4% 빠졌대요. 근데 엔비디아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이미 22.4%를 넘어갔어요. 조정 폭이 고점 대비. 그리고 S&P 500도 이제 2010년 이후로 평균 3.5개월 조정받고 15% 조정. 코스피는 2개월 조정, 조정폭은 마이너스 13. 삼성전자 마이너스 19.7,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4.8까지 밀려요. 하이닉스 변동성 크죠. 근데
이게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저 정도 빠진대요. 근데 이익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5,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2,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 그래서 중요한 게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인지 내려가는 구간인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입니까? 내려가는 구간입니까? 지금 당연히 올라가는 구간, 명백하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승기에 동의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여기서부터 밀리면 사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정폭을 이제 거기 자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SK하이닉스의 현재 조정폭 마이너스 21.6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이에요. 오늘 종가 말고요.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많이 빠졌죠, 지금 주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후퇴할 건 아니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7.7 빠졌거든요. 뭐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삼성 이번에 되게 견조했어요. 근데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4니까 오히려 평균보다 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여기서 뭐 엔비디아 팔고 뭐 S&P 뭐 정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과거에 데이터를 보니까, 예, 평균 조정폭이니까. 저 정도 조정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 나오는 거 짜증나고 힘드시지만 이게 뭐가 이상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저런 폭락이 와요. 예, 흔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예, 아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보다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 과거 평균보다는 좀 많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혜정 연구원이 뭘 두려워하나, 금리 인하하고 침체는 아닌데 엔화 강세도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다. 기업 이익도 성장률 이거 침체만 아니면 정상화된다.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처럼 이익이 올라가고 침체로만 안 가면 돼요. 소형주 반등은 일시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주 반등이 일시적으로 보진 않아요. 좀 더 이어질 거라고는 좀 보는데, 뭐 주도주는 아니에요, 소형주가. 예. 그렇지만 너무 안 좋았어요, 올해 6월까지.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한두 달 정도는 미국에서 중소형주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H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리스크 요인들이 왔다. AI 및 빅테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이 오른 주가죠, 당연히. 예,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아까 엔비디아도 사실 엄밀히 보면 많이 오른 게 좀 빌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이제 근데 빅테크 기업이 실적 모멘텀을 주도하기에 주도주 변화성은 낮지만 AI에 대한 사람들이 열광이 좀 식는다면 오히려 MS나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좀 안정적이니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AI만 갖고 있다면 좀 분산을 해라. 예, 너무 AI만 이제 갖고 있으면 그게 리스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화 강세라면 일본 보험주가 대안이다. 근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엔화 강세 수혜주는 MLCC랑, 예, 엔터주예요. 엔터주들이 일본 매출 비중이 높죠. 일본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있었고, 유한타의 백기련 연구원이 Q&A 한 거 정리해 주셨고요. 3분기는 2분기에 이어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좋잖아요.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파운드리죠. 수율이 좀 안정화 단계에 도달했고, 2세대 공정이 있어요. 1세대, 2세대. 여기는 이제 그 여기 갤럭시 워치 있죠. 여기 들어가는 그 칩을 만드는 걸 좀 시작으로 하반기에 모바일 제품 본격 양산하겠다. 내년에 2나노 가고요. AI 발전에 필요한 고성능 저전력 HBM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사업가 이 원팀으로 이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걸 개발 중에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물어봤겠죠. HBM 엔비디아 공급하세요 이랬더니 말해줄 수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건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서 언급은 안 했고, 다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HBM3 8단이 지금 테스트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중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랍니다. HBM3 비중이 3분기에 10%인데 4분기에 60%. 이거 엔비디아에 안 들어가고서 이렇게 늘 수 있나요? 예,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789가 3분기죠. 이 안에
9월까지 어쨌든 엔비디아 그 확정을 받겠다는 것 같아요. 승인은 HBM3E를. 그러면 이제 4분기에 대량으로 공급 준비 다 끝났어요. 그냥 보내 이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만 딱 되면 되는 거죠. HBM4는 내년에 하반기에 출하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얘기는 많이 해드렸던 거죠. 전통 제품 공급 준다. 왜냐하면 HBM 투자를 많이 하니까 기존 제품 줄어든다. 서버용 SSD 시장도 커진다.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쨌든 삼성이 얘기를 다 해줬고,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엔비디아 납품이 거의 가시화된 것 같고 HBM3 비중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삼성이 이제 급등해 버렸어요. 5위.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IR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실적 나왔는데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은 3분기 부진할 것 같다. 여전히 유럽이 안 좋아요. 유럽이 주요 고객사가 많은데 여기가 좀 안 좋고 리비안도 좋지가 않고요. 거기에 소형 전지 매출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성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하이투자의 정원석 연구원님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삼성 SDI 배터리 매출의 70, 80%가 BMW 아우디인데 여기가 성장을 안 하죠. 리비안도 안 좋고. 근데 그래서 이미 주가 빠졌고 기술력 좋고 고객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좋다. 그리고 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부담 갖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저는 어쨌든 좀 지금 팔 건 아니죠. 버티는 구간 아닌가 싶고요. 한미약품은 하나증권의 박재경 유창근 연구원님이 실적의 한미, 연구개발, 신약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어쨌든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중에 비만 치료제, 요거 이름이 에페글레나타이드거든요. 그래서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 26년에 아마 우리나라에 출시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LP-1, GIP 글루카곤 요 세 가지 기능이 요게 이제 들어간 그 3중 작용제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경쟁 약품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비만 치료제를 어쨌든 정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부전,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비만 치료제 임상적 입점이 부각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비만 치료제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린 3중 기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임상에 지금 결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리스크의 전략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있잖아요. MASH. 여기서는 MSDA 기술이전인데 요거의 신규 임상 2건을 좀 추가를 한 것 같고요. 또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중 기전 요것도 임상 진행 공고를 받으면서 순항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한미약품 실적도 괜찮았고요. 지금 연구개발도 잘하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이라는 건 변수가 많아서 그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은 오늘 주가가 좀 빠져버렸죠. 이유가 있어요. 숫자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의 위경재 연구원님도 방산 매출 늘었고, 그 폴란드양 K2 전차에 들어가는 사격 통제 시스템 그 탱크에 그거 납품하면 성장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주들 있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여기 들어가는 레이더 같은 거 있죠. 추가되니까 긍정적이다. 다만 한투의 장남현 연구원님은 제목 그대로 두 얼굴의 서프라이즈다. 뭐냐면 이익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회성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250억 정도의 비용을 이번에 반영했어도 되는데 하반기로 밀어버렸어요. 그럼 저거는 하반기엔 부담이죠. 비용을 저걸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4년 기점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는 좀 하향해야 된다. 아마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 이지호 연구원님은 요런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조선소 인수를 하죠. 아직 인수 안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아마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걸 인수하면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실적이 감익할 수도 있어요. 적자 기업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저게 빨리 정상화 언제 될지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회사가 가이던스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저걸 인수하게 되면 미국의 함정 사업에 들어가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선 긍정적일 수는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가 혼재가 좀 일부 돼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약간의 일부 우려, 그래 주가 빠졌다.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약간의 저런 비용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오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대세에 저는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칠성은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실적 나왔어요. 실적 좋았고요. 이유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필리핀. 예, 필리핀이나 해외 쪽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자회사 영업이 긍정적 날씨 영향, 필리핀 법인 구조조정. 필리핀 법인이 적자에 섞여놨어요. 예, 거기서 펩시 필리핀인데 여기서 이제 음료 같은 거 판매하는 거죠. 해외 사업 비중이 35나 되고요. 전년 동기가 10%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음식료 중에 잘 나가는 거에 공통점이 뭐죠? 다 해외예요. 해외에서 잘하는 기업을 밸류를 높게 줘요. 그러니까 롯데칠성도 거의 내수였는데 해외 쪽에서 저런 성과들이 나오면 주가 재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행 소주도 인기가 있고 미얀마에도 있어요. 법인이.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 본격화 될 것 같고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아질 것 같다. 예. 그래서 음료 판가도 인상하고 해외 자회사 턴어라운드. 그래서 이번 실적은 좋다. 이런 내용이니까 롯데칠성도 워낙 안 갔잖아요.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PI 첨단 소재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적 시즌에 여러 개의 보고서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애널리스트마다 생각이 다른 게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비슷한 것도 많지만 BNK 이민은 연구원님은 이 좋은 실적에도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실적 좋다. 영업이익률 20% 넘었다. 2년 만에 처음이죠. 북미 업체 애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애플 공급망 재고 조정이 1분기에 종료됐고 2분기부터 중국 부품사들이 애플에 아마 공급하겠죠. 재고 확충하면서 좋았다. 근데 걱정이다.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 잘 팔릴까? 고가폰 수요가 늘어날까? 이런 거 확신할 수가 없다. 예, 최종 수요가 불확실한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의견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아마 PI 첨단소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 의견은 달라요.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은 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기기에 AI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기에. 그러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번에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게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이번 실적 좋았잖아요. 비용이 더 많이 반영됐는데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이폰 16부터 내부 설계 바꿔서 방열 시트를 더 큰 걸 넣는데요. AI 기능이 들어가면 뜨거워지거든요. 방열 시트 만드는 회사죠. 애플에 납품하거든요. 근데 이걸 더 큰 걸 넣으면 당연히 좋죠. 그죠? 예. 그래서 2020년에도 5G로 아이폰 설계 변경했는데 그때 3년간 방열 시트 매출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 제외하면 온디바이스 AI로 인해 실제 탑재량이 늘어나는 유일한 기업이다. 유일한 업체다.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내년 전망, 내후년까지.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죠? 김소원 연구원님도 좋게 보고 있어요. 방열 실트용 매출액 애플 쪽 이제 3분기 추가 성장할 것 같다. 다만 이제 FPCB 이런 이제 PCB 부분은 조금 전분기 대비로 하락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PI 첨단 소재 방열 시트는 애플 점유율이 90%나 된대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 방열 시트용 매출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애플 아이폰에 이제 AI 기능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엔 더 많이 들어가겠죠. AI 기능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안 좋았던 이 흐름이 좀 바뀔 시기가 저는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실적 괜찮았어요. 예상 부합. 정말 그동안 너무 주가도 안 좋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기존 제품들은 좀 나중에 개선되겠지만 그린 소재, 예, 셀룰로스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알약 먹을 때 코팅돼 있죠 주변에. 예, 그런 거라든가 그 동물, 그러니까 식물성 뭐 그런 그 대체육 같은 거 있죠. 대체육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 셀룰로스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비중이 크진 않았는데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봤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걸로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 소재가 이번에 잘 있고요. 예. 내년이 올해보다 좋고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희준 연구원님이 그린 소재 이젠 성장 동력이 아니라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염소 계열도 적자가 줄었고 뭐 재무구조 좋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저점의 PBR이 있고 예. 그래서 좋다. 또 25년 중에 셀룰로스, 애니코트라는 이제 요 소재가 증설되니까 예. 그린 소재 이익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해당 투자가 내년에 끝나게 되면 글로벌 식의약용 시장에서 27% 점유율이 무려 35%까지 늘어나니까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제 정밀 이름 그대로 롯데 정밀화학 있죠. 그동안 이름답지 않게 이제 석유 비중이 높았는데 석유화 이제 진짜 그린 소재가 핵심이 되는 롯데 정밀화학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호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주가 싸고요. 부담도 없죠. 재무도 좋아서 또 암모니아 기대감도 있고. 칩셋 미디어는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근데 내용은 솔직히 제가 읽어보니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는 좀 아쉬웠지만 다수의 프로젝트가 하반기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나 로열티 매출이 좀 줄었고, 근데 긍정적인 건 계약은 많이 했어요. 이 계약한다고 실적이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라이선스 계약 건수가 7건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로열티 적용하는 칩 판매 수가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로열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거 칩셋 미디어의 그 IP라는 걸 이용해서 저 칩 만든 거네. 그러면 칩을 만들 때마다 여기 로열티가 꽂힙니다. 계속. 라이선스 뭐냐면 칩을 처음 개발할 때 서로 계약하는 거고 개발 끝나서 야 이거 만들자. 그럼 이제 양산이 들어가죠. 양산하면 로열티를 받아요.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칩이 한 5,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선수가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 6건 이상 나오고요. 2, 3년 후에 매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저게 아쉬운 게 이렇게 계약을 잘해도 당장 매출에 영향을 안 줘요. 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에 기존 고객 NXP 여기가 이제 그 네덜란드의 아마 차량용 반도체 기업일 겁니다. 이런 데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모바일 홈 가전은 성장했는데 산업용은 안 좋았고 중국이 문제죠. 중국 비중도 꽤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좀 안 좋았고 영업이익은 어쨌든 그럼에도 3분기에 증가할 것 같다. 하반기로 갈수록 라이센스 계약도 큰 게 나올 것 같고 여러모로 하반기는 좀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박준영 연구원님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MPU가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도 계약도 진행할 전망이고요. 글로벌 이제 설계 회사죠. 퀄컴의 AI PC용 칩셋 엑스엘리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칩셋에 그 영상을 이제 재생시켜주는 코덱이라고 있어요. 그거 라이센스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날지 또 로열티 저걸 만들 때마다 이제 양산 들어가면 로열티 받거든요. 그것도 주시를 하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도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HL 만도가 영업이익률 실적 좋았어요. 기대치 부합했고 그 다음에 중국 쪽 괜찮았고 신규 수주도 11.5조 원 수주가 어쨌든 많이 늘었거든요. 다만 홍콩에 상장된 자회사가 좀 안 좋았고 그러나 중국의 전기차 판매 정책 굉장히 좋죠. 북미 전기차 업체 판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테슬라만 좋으면 주가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시장은 중국에서 잘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중국에서 잘해봐야 평가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할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HL만도 억울할 수 있지만 HL만도는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24%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 비중이 높은 걸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잘하고는 있어요. 잘하고는 있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거를 좀 경계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업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거는 견조하다. 다만 중국 비중이 높다는 게 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고 거기다가 테슬라에도 납품하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부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 같고요. 넷마블은 저는 그렇게 아주 썩 긍정적으로 보던 기업은 아닌데 오늘 읽어보고 나서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사에 제일 좋은 게 뭔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거든요. 이거 왜 강서구 연구원이 이걸 왜 썼을까? 이거 이제 고민해보는 거예요.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신작의 흥행 기준이 3억 원에서 글로벌 5억 원인데 한마디로 넷마블의 장점은 뭐 정말 많은 장르를 다 만들어 봤어요. 경험이 풍부해요.
MMORPG 캐주얼 게임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IP 있죠. 뭐 디즈니 거, 예, 리니지, NC소프트의 또 아스날 연대기, 해리포터 이런 IP를 받아와요.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게임으로 만들어내 대부분 흥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용이 줄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구글에 폰 쓸 때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결제하시잖아요. 만약에 다운로드 받은 날 게임 하다가 결제하면 그 결제액의 30%를 구글과 애플이 가져가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사실은. 너무 많이 떼가니까. 근데 수년 전부터 이거 좀 규제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넷마블은 그리고 올해 2분기에 3개 게임을 출시했는데 모두 PC에서 결제가 되게 했대요. 예. 근데 이 게임들의 PC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그럼 비용이 줄겠죠. PC는 그러니까 저런 이제 구글과 애플에 줘야 되는 게 30%인데 PC는 7.5밖에 안 돼요. 그럼 엄청나게 돈을 아끼는 거죠. 예.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이익률이 22.5나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비용도 줄 거고, 그 스피넥스라는 미국의 4위, 옛날에 그 세계 4위 소셜 카지노 회사인데 여기를 인수를 했어요. 이제 게임으로 하는 거죠, 카지노를. 근데 이게 재무 부담도 높았고 한마디로 미운 오리가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 돈도 많이 들고 차입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현금을 흐름을 이제 창출한 창출기로 변신을 했고 매분기 1,500에서 1,700억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알짜죠. 예. 이자 비용도 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넷마블의 2년간 실적 부진은 비용 통제가 원인이었는데 매출은 꾸준했대요. 그래서 비용 통제도 좀 하는 분위기고, 예. 7개의 대제 키우기, 7개의 대제 오리진. 이게 신작인데 이제 나옵니다. 다음 달하고 7개의 대제 오리진. 이게 진짜거든요. 정말 큰 건데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올렸고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트렌드에 적합한 신작 출시를 위한 감도 잡았고 유명한 그 IP, 뭐 디즈니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작을 만들었고 구조조정과 마케팅 및 비용 통제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아질 것 같다. CJ ENM이 넷마블 지분 아마 파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우려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같다. 펀더멘탈 아니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녹십자는 미래에셋증권의 서미애 연구원님이 알리글로 드디어 미국 진출했다. 알리글로는 이제 치료제가 없는 자가 면역 질환을 환자에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 질환이죠. 이제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 병균 들어오면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멀쩡한 세포를 또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몸이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이름이 IVIG라고 하고 있고요. 송산된 면역 체계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FDA 허가 받아서 올해 7월 미국 내 PBM에 계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처방약을 올려줘요. 목록을. 그래서 약국이나 의사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의사나 이런 데서 보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게 중요한데 저걸 4개 업체랑 계약했고 미국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분기에 실적에 반영될 거니까 그거 한번 보자. 그리고 경쟁 제품보다 좋은 건 혈전 유발 요소를 제거했대요. 혈전은 부작용이 심각하거든요. 백신 사업 원래 잘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또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내부자 매수는 LG엔솔 강창범 전무님이 주가 참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2억 이상 샀어요. 그래서 꽤 많이 사서 일단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어제 공시는 사실 없었습니다. 전자공시 쪽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 요 정도. 알테오젠 아시죠? 어제 급등해서. 그래서 그 정맥 주사를 이렇게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 있죠. 이거를 알테오젠이 산도즈에 이제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근데 산도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경제사.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되게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알테오젠 기술을 넣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테오젠 입장에서 호재죠. 그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알테오젠 제품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셀트리온은 직접 하고 있죠. 램시마 SC라고, 진펜트라. 그게 이제 매출이 얼마 나올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잘 되잖아요. 그게 SC 제형이거든요. 피하 주사.
알테오젠이 나는 방식에. 그게 잘 되면 알테오젠도 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올해 하반기엔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좀 호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 공시 중에서는 이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오늘 YC 다시 급등했죠. 근데 이제 요걸 한 번만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먼저 좀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옛날에 패키징 어떻게 했죠? 얘를 잘라요. 웨이퍼를 다 칩을.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해요. 검사하고 하나씩 하나씩. 근데 HBM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웨이퍼 상에서 직접 패키징을 먼저 한 다음에 패키징 끝난 다음에 자르죠. 예. 그래서 한 개의 칩만 불량해도 난리가 납니다. 요거 하나만 불량해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얘는 여기서 자른 다음에 하니까 이 불량만 하나씩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패키징을 한 다음에 하니까 그냥 버려야 돼요. 패키지 전체를.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그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웨이퍼. 이걸 테스트하는 게 뭐죠? ESD라고 그러죠. EDS. 그때 YIK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YC죠. 그래서 요걸 하는 업체가 이제 YIK고 요 테스터 장비. 세계 3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동그란 웨이퍼를 요게 프로브 카드죠. 프로브 카드에 붙여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 기기를 바로 YIK가 하고,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이죠. 프로브 카드 만드는 데가 PMT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세라믹으로 된 소재가 샘CNS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들이 돼 있는데, 아무튼 YC가 이번에 그걸 공급을 하게 된 거죠. 요거를 HBM용으로는 처음 들어갔어요. 사실 EDS 장비라 그럽니다. 이걸 어드밴티지 테라다인 YIK, YC죠. 이 우리 이제 전 세계 3대 업체예요. 예. 그래서 이걸 웨이퍼를 검사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인데, 그동안 웨이퍼 이거 HBM에 들어가는 어드밴 테스트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YC가 들어가서 좀 놀랬던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YC가 주가가 한번 날라갔다 어제는 또 급락했다 오늘 다시 급등했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점을 깨버리는, 그러니까 삼성이 납품하거든요. 삼성이 지분도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삼성의 HBM이 공격적인 증설이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HBM 수주 받은 거 아닐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 예, 또 들긴 합니다. EST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네오콘과 칠러, 이 네오콘이 습도 제어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드리고 공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웨이퍼를 투입을 해서 위에서 웨이퍼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요. 자, 시각공정 갑시다. 그럼 얘가 밑에서 쭉 내려옵니다. 요 통이 FUP예요. 이 통의 웨이퍼가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수십 장의 웨이퍼가 있죠. 얘를 보관해서 여기다 일단 놔요. 이 장비가 EFEM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장비가 여기 챔버 있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시각공정 1번, 시각공정 2번, 뭐 증착공정 이렇게 있죠. 자, 시각공정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이 장비가 여기 붙어가지고 얘가 로봇팔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여기는 진공 상태여야 돼요. 여긴 진공 아닙니다. 여긴 진공. 예. 그래서 여기가 진공과 진공이 아닌 곳에 대기 장소가 여기 있어요. 대기 환경. 이거 로드락이라 그래요. 또 용어로. 그래서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림을 좀 그려본 거고요. 예. 그래서 요 EFEM을 만드는 회사가 주로 그 라운테크라는 회사고요. 예. 밸류체인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ST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EFEM에서 저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FUP로 웨이퍼가 이 안에서 대기했다가 이 진공 환경으로 보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요 네오콘은 뭐냐면 그 안에 습도가 있거든요. EFEM 기계 안에 습도를 제어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염돼요. 그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네오콘 장비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수율을 0.3% 개선해주고 질소를 안 써요. 그래서 비용이 줍니다. 그걸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장을 마감이 됐고, 잠시만요. 예. 자, 오늘 코스닥은 2차전지 좀 안 좋아서 좀 아쉽게 하락했지만 하락은 좀 버텼고, 코스피는 급등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이 좋았고, 특히 오늘은 해운주 좋았고요. STX, 로직스, 뭐 HMM 이런 쪽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윤활유 쪽도 좋았네요. 석유 쪽이. 왜냐면 아까 그 헤즈볼라 중동 리스크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움직이죠, 얘네들이.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반도체가 아침에도 막 제우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우스 뭐 이런저런 막 소부장 다 물어보시던데 그땐 다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라이브 할 땐 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 바뀌어버렸죠.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왜냐면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다 거의 반도체예요. 물어보시는 게. 근데 일단은 이게 좀 이제 바닥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DB하이텍, 하이닉스까지 다 골고루 급등을 했고 MLCC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삼성전기도 엔고 수혜주죠.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샘CNS도 좀 올라왔고, 네. 그리고 유리기판도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종합상사도 좀 나쁘지 않았고요. 예. 타이어도 좋았고 조선도 오늘도 좋았어요. 근데 조선은 확실히 이제 삼성이 가니까 오후에 밀리더라고요. 힘이 좀 꺾였고 건설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견조했습니다. 요새 좀 분위기는 괜찮죠. 건설도 원전도 아침보단 좀 근데 별로 안 좋았어요. 아침에 좋았는데 백화점은 오늘 그래도 조금씩 뭔가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 정유도 오늘 GSS 오일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2차전지 좀 안 좋았고 증권주도 요새 분위기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전선주, 아이폰 관련주, LG노텍이 다시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OLED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그 P&H 테크도 그렇고 참 요새 안 가요 이쪽이. 그리고 오늘 PI 첨단 소재도 근데 다 저는 괜찮게 보거든요. 덕산도 마찬가지고.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주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PCB 이수페타시스 올랐고 아까 코리아 소켓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버티는 구간 같고 음식료도 괜찮았고 오늘 롯데칠성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차도 조금 반등해줬고 IT 대표주 좋았고요. 다만 오늘 좀 빠진 건 비만 치료제가 이제 그동안 잘 가다가 일부 좀 빠졌고 오늘 좀 바이오에서 많이 오른 거 있죠. 뭐 HK, 이노엔 다 빠졌어요. 갑자기 반도체 가니까. 근데 바이오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구조적인 성장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고요. 삼성 SDI가 실적 발표하고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좀 일부 쉬어갔습니다. 많이 오른 기업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우주항공도 아까 하나시스템 오늘 덕산하이메탈은 우주항공도 맞아요. 그때 한번 한개벽에서 공부해봤는데 맞는데 이 회사는 어쨌든 반도체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반도체로 간 것 같고 오늘 보면 세트레가이도 실적, 하나시스템도 실적. 예. 뭐가 우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주항공도 그냥 다 예. 이제 빼버렸죠. 근데 세트레가이도 뭐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좋아도요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예, 도망가실 필요는 없고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단 지금 추세는 꺾였으니까 당분간은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다.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너무 올라서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예, 그랬다가 조정 나올 때 이번 반도체도 그렇고요. 근데 참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막상 기다리면 안 와요. 안 오고 사면 꼭 빠져요. 그래서 참 그게 정말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오늘 괜찮았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나 오늘 이제 보면 2차 전지랑 바이오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2차 전지랑 바이오는 좀 쉬었다. 자동차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방산주, 우주항공 다 왜 빠진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방산주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오늘은 아무튼 반도체예요. 오늘은 반도체가 이끌었고 그다음에 오늘 YC 하나머티리얼즈 이쪽 좋았고 2차 전지는 보시면 좀 안 좋았고 바이오 빠졌죠. 바이넥스, 카페24, ST팜도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반도체가 확 가니까 반대로 또 저쪽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렵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흐름이 오늘 결국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아침에 급등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후에는 이제 반도체 약간 그걸 좀 넘겨주면서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석유주들 코스피에서는 다 강했고요. 반대로 오늘 그 율촌화학 맞아요. 율촌화학하고 APR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APR 같은 경우는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근데 IR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내일 한번 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또 왜 12%나 빠졌는지 아침에 올랐거든요. 근데 AP 그리고 율촌화학은 아시겠지만 악재 나왔어요. 그 LG 엔솔에서 그 계약 취소해 버렸어요. 예, 1.5조 원짜리. 그만큼 지금 2차전지가 미국의 공장 짓고 지금 증설하는 걸 다 재조정합니다. 얼티엄셀 3공장이 들어가는데 아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저는 2차전지는 지금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다들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견뎌내는 좀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오늘 또 오후에 반도체가 가면서 수급은 좀 약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슈들 때문에 기업들 또 변동성은 좀 상당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오늘 좀 워낙 내용이 많아서 1시간 10분인데 아무튼 힘듭니다. 힘든 장이고 어렵습니다. 근데 기운들 내시고 또 제가 내일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